국민을 다 포함하더라도 그 포함하고 있는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장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보장 수준이 낮아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장의 깊이입니다. 이게 Z축입니다. Z축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포함하고 있다. X축으로 됐죠. Y축으로 전 국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서비스 항목들을 다 건강보험이 다 보장해 주는 걸 포함했어요. 조합여기까지. 이제 Y축이 됐죠. 그다음에 Z축인데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서 나오는 진료비의 50%만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고 나머지 50%를 환자 본인이 내라고 그런다면 만약에 진료비가 한 1억쯤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환자 본인이 5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웬만한 서민들은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면 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부자 국민과 그렇지 못한 가난한 국민 사이에 의료 서비스 이용을 두고 격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50%를 놓고 엄청난 또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Z축, 다시 말해서 보장의 깊이는 만약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무상의료의 정도, 이 교육이면 무상교육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내느냐,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교육이나 의료든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아예 안 낸다, 무상교육이다, 무상의료다, 그러면 깊이가 가장 깊은 거죠. 100% 깊은 거죠. 그러니까 X축과 Y축과 Z축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가 마침내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냐?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새누리당이 하자는 대로 선별적 복지를 해요. 그러면 의료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를 가난한 집 애들만 고르고 아픈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이제 공짜로 정부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국민들에게는 시장에서 네가 알아서 구입해라. 네가 의료보험 가입하든지 네가 교육보험 들든지 알아서 해결해라. 이제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말이죠. 이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려면 엄청나게 행정 비용이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난한지 조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에다 돈 훔치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내야 되거든요. 아무도 가진 게 없는데 누군가가 돈을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걸 다 털어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가서 불공정의 시비가 일죠. 그랜저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으로 돈을 줘라. 뭐 이런 시비도 일게 되고 여러 가지 시비가 담기게 됩니다. 공정성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엄청난 행정 낭비죠. 행정 인력이 낭비죠. 선별해내는데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죠. 자원 낭비죠. 그러니까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선별을 해내는 게 저는 이런 복지가 지속 가능하다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무상급식 이야기가 막 터져나왔을 때, 그때, 10% 정도의 애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것을 한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물러난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인 것을 50%까지 단계적으로 보충하겠다. 하위 50% 애들에게까지는 밥을 묻어주겠다. 그렇죠? 나머지 50% 애들에게는 자기 돈 내고 밥 먹게 하겠다. 이게 그 사람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골라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골라내는 것 자체가 애들에게 스티그마라고 하는 수치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 아동 인권의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행정적으로 그리고 좀 공평성 시비가 인계되고 그리고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지금 낮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거 하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한 50% 또는 40%를 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 제가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보호제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65년에 린던 존슨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싶었는데 그때 공화당과 의료계가 반대하고 도입 못했습니다. 10년을 민주당이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일단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보호제도라도 도입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을 골라냈습니다. 몇 퍼센트를 골랐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중산층 사회였죠. 65년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 한 4% 나왔어요. 전체 국민의 4%를 골라가지고 무상의료를 했는데 그때 의료 서비스의 질은 중산층들이 이용하는 서비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인권이 지켜졌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똑같았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전체 국민의 몇 %일 것 같아요? 알아맞혀보세요. 전체 미국인이 한 3억 2천만 명, 3억 3천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몇 %가 될 것 같아요? 14%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중산층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요. 병원 가더라도 냄새나는 공공병원 가도 못 가고 정말 처참한 의료 서비스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도 가입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이 전체 미국 국민의 16%예요. 5천만 명이 아예 의료보험이 아예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의료보호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꿈. 바닥으로의 경주죠, 바닥으로의 경주. 그죠? 저 레이스 투더 바텀입니다. 바닥으로가 경주예요. 몸이 근데 더 아프고 더 가난해야 돼요. 아파 죽을 정도가 돼요. 겨우 들어갈 수 있어. 그냥 전임자가 하나 죽어서 나가야 지가 더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얼마나 처참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들어가 봐야 메디케이드, 의료보호 환자들이 누리는 의료 서비스 질이라고 하는 거는 형편없이 낮아요. 린던 존슨 대통령이 있었던 1965년에 그때 4%의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의료 서비스의 질, 그거는 중산층과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지금은요, 비교가 곤란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랬죠? 4%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돈은 있어요. 근데 14%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돈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정부는 그 돈이 어디서 날까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땅에서 막 솟구쳐요? 세금이죠. 근데 미국에서 세금 대부분 누가 냅니까? 미국은요, 세금의 90%가 직접세에 의해서 나와요. 간접세에서는 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세 정의는 탁월하죠. 여러분, 간접세가 조세 정의가 뛰어나요? 직접세가 뛰어나요? 직접세가 뛰어나죠. 조세 정의는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뭐 또 잘하는 게들 몇 개 있어요. 대부분 못하지만. 그 조세 정의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가 직접세인데 직접세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소득에서 발생하는데 그 소득은 누가 대부분 다 많이 가져가요? 미국이 양극화 사회죠? 상위 30% 국민이 소득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거든요. 맞죠? 미국은요, 저 상위 1% 국민이 전체 소득의 17%를 가져가는 나라입니다. 한 놈이 17명분을 다 먹어버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위 30%가 거의 다 먹겠죠, 소득에. 그 상위 30%가 대부분 다 세금을 내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 상위 30%는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의료급여 혜택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자기는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혜택을 받아요? 값비싼 민간의료보험료를 내거든요. 중산층들이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평균 의료보험 금액이 월 4인가족 기준으로 150만 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달 월급이 1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4인가족 기준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보험료로 월 150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GM이나 포드 같은, 크라이슬러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 비싼 돈을 회사가 다 내주죠.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망하는 것은 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요, 선별적 복지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정작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은 자기는 혜택도 못 볼 걸 세금만 자꾸 내라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회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아 세금 더 내라 이렇게 요구해요. 근데 부자들은 절대로 세금 더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티파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압승해버리잖아요. 이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고 선별적 복지를 하되 지금 3%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원정주의의 정치를 입각해가지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처럼 3%가 조금 더 늘리봐. 노 대통령이 늘리려고 굳이 예를 써가지고 10만 명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160만 명가 했던 걸 170만 명까지 늘린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더 혜택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3%에서 만약에 한 6% 늘렸다고 쳐요. 선생님은 찬성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돈이 2배가 더 들어가는데요. 지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거의 연간 10조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20조 원이 들어가면 생각해보세요. 그 10조 원 추가되는 돈을 누군가가 더 내야 돼요, 세금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6만큼 양극화가 심해서 상위 20% 소득계층이 세금의 그 90%를 다 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는 혜택 다 하나 안 보는데 세금을 2배로 내야 될 판이에요. 안 받아들이죠. 자기가 혜택을 봐야 마침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편주의의 장점이에요. 자, 이제 스웨덴을 한번 가볼까요? 스웨덴에 가보면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미국처럼 병원 간에 격차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병원이. 대학병원급 되면요,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든지 간에 수준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대학병원에는 병이 위정도에 따라서 누구나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거 안 가려요. 필요한 만큼 그 진료에 맞도록 딱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대학병원의 서비스의 질이 낮을까 높을까 상상해보세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다 내니까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천만에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순간에 중산층들이 표를 줘요, 안 줘요? 표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게 집권 정부는 중산층들의 표를 넣기 위해서, 왜냐면 스웨덴 사회는요, 중산층이 아주 두꺼운 사회거든요. 정규군법, 종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중산층 중심으로 다 뭉쳐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는 이게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부자는 우파, 가난한 사람은 좌파입니다. 중간층이 아주 두꺼운데 이 사람들이 표를 어디로 가느냐가 하는 게 관건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입맛이 까다로워요. 이 중간층들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는 스웨덴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서비스 질이 높아야 낮아요? 높죠. 그럼 이 높은 서비스의 질을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이 좋아요, 스웨덴이 좋아요? 자, 그럼 가난한 사람은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되겠어요?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회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 복지를 하면,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올 녹시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그럼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어렵게 먹고 있는 걸 뺏다가 보편적으로 좀 나눠주자는 게 아니죠?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서 신규로 재원을 마련하자. 다시 말하면 세금을 더 걷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지금 정부의 크기를 더 키워서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의 복지가 지금보다 선별적 복지 일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미국의 메디케이드를 갖고 예를 들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복지와 경제와의 관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한국에 들어오면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런지 아세요? 정말 복지하면 나라 망할까요? 경제가 망할까요? 미국에서는 복지하면 나라 망하는 거 맞아요. 미안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복지는 그게 선별적 복지이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 5%에게, 아주 가난한 사람 5%에게 복지를 줘요. 선별해가지고. 엄격하게 선별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동 능력이 있으면 또 다시 돌려보내요. 어쨌거나 선별적 복지를 줘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케인즈주의를 설명했죠. 케인즈주의 경제. 케인즈주의 경제학 입장에서 이 가난한 5%는 돈이 없다가 국가가 돈을 주니까 돈이 생기니까 소비를 하죠. 총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자극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미국 경제. 왜 그렇죠? 미국 경제에서 가난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냥 일상생활 물품은 어느 나라에서 다 수입해와요? 중국에서 제대로 배우죠.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돈 나눠줘 봤자 중국 경제만 성장시키는 거지 미국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케인즈주의가 미국에서 통해 안 통해요? 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게 되면 실제로 투자 경제 영역에 투자해야 될 돈이 소비로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적게 일어난다. 그리고 정부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빚을 지게 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게 되니까 이는 정부가 더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투자 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투자 자금이 구축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투자가 줄어들거든요. 경제에 해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지가 어설프게 주어지다 보면 그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으로 다시 안 돌아가려 그럴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미국의 복잡한 인종 문제,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유색 인종들이거든요. 대체로 중산층 이상은 또 이게 백인들 아니에요. 인종 갈등까지 겹치면서 이게 계급과 인종 문제가 아주 혼합돼가지고 아주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별적 복지를 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경쟁 만능이죠. 경제 영역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그 시장에서, 경쟁 시장에서 한번 도태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아주 오목하단 말이죠. 그런데 도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복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적 복지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미국식의 경제사회체제, 다시 말해서 미국식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성장과 복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는 사람들은 참 하는 소리가 복지에다가 돈을 쓰면 경제 성장을 못한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유학 가서 배워온 경제학자들이 처음부터 그 얘기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찮게 텔레비전 방송에서 KDI, 우리나라 한국개발연구원 있죠? KDI의 현오석 회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현오석 그 총장이죠? KDI 연구원장.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새. 복지보다는 지금은 성장이 중요하다. 복지를 아직 할 여력이 안 된다. 지금 성장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복지와 경제를,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항으로 놓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맞아요, 그게. 그런데요, 스웨덴이나 보편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 유기적 일체입니다. 유기적 일체. 하나예요. 검실 좋은 부부와 똑같아요. 늘 같이 가요. 경제가 잘 되면 복지가 잘 되는 거고, 복지가 잘 되면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를 잘하니까, 복지 분야에서, 그래서 사회 서비스 복지를 잘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교육, 의료, 요양, 보육 이런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죠. 일자리 경제가 팽창했습니다. 그 일자리에 집에서 애 보고 있던 여성들이 대거 일을 하게 되니까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활동 인구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무상교육이 되고 무상의료가 되니까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모든 국민이 똑똑해져요. 모든 국민이 창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적 자본의 질이 높아져요. 창의성이 높은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노동력의 질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혁신적 경제가 가능해져요. 경제 혁신이 늘 가능해져요.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늘 다 인생을 3모작을 해요. 여러분들은 인생 1모작 하기도 숨이 찬데 그 사람들 인생 3모작을 해요. 왜? 국가가 늘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